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펙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우세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이팅! 국민주권 정부 화이팅!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그러려면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네, 그렇게 말해야지 맞죠. 그거 좋은데. 뭐 그거 아주 네. 딱 떨어지네. 내일부터 쓸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네, 보고 계시면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로 하하하. 그냥 두 개 하나 연결해서 던진 것 할게요. 같은데. 그다음에 저작권도. 네, 이 저작권도. 얘기는 노영희 변호사. 네, 제가 최초로 했다는 거. 아 맞네. 저작권을 빨리 받아. 네, 자 최인호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부산 40% 했습니다. 40%.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오창희 인권리드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로만 엄선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왜 여기 계세요? 저희 어디 용산 청와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역할은 스픽스 패널입니다. 우리 스펙스 나와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박과선이라고. 그렇죠. 사장으로 갔지. 네, 너무 높은 자리로 가가지고. 경호부에 대한 파격적이야.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충성도 그러니까 아니 전문성 없는 팀에 있었죠 이번에. 이번에 실수. 근데 네네. 되게 부단장. 만족했대요. 이번에 되게 만족했대요. 네. 그분이 얘기하시는. 왜 뵙겠어? 응. 그렇구나. 근데 뭐 모르죠, 뭐 저도 정확하게. 오늘 스펙스 그 자주 나오셨잖아요. 그럼요. 자주 나오셨죠. 아니, 청와대 근무 경력은 많은데 일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응을 잘했고 짚는 걸 잘 짚고 그래가지고 잘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는 발탁 중에 발탁이다. 그렇죠. 그분이 원래 행정관 정도 했잖아요. 경정 출신입니다. 경정 아닙니까? 그 공식적인 개업은 경정이잖아. 네, 대박이죠. 그러니까. 네. 경정이면 저 말똥 세계 네. 서장도 아니고 일선 서예 과장이 과장. 경호실 차장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 출세하신 거죠. 발탁 중에 발탁이네. 내 이런 발탁은 내가 거의 처음 보는 거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발탁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이런저런 이제 강단을 네, 정윤회 보였다. 문건. 그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대선 때는 신속 대응팀 거기서 또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뭐 그 신임을 많이 전폭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관천 경호처장님이 제가 2022년도에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을 있을 때 박찬대 최고위원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같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를 할 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하고 싸우는 최일선에서 검도기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검찰하고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뭐 검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보를 해주셨고 이렇게 고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게 이제 경호실장이 이제 군 출신이잖아요. 네. 비육사 출신이고 육군인데 이제 박관천 이제 차장은 경찰 출신이고 또 민간인 신분으로 할 때도 당의 일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분은 좀 안정적으로 경호 또는 이제 군의 그 계엄에 대한 후유증을 경호실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좀 제대로 밝히는 뭐 이런 쪽이라면 박관천 차장은 좀 저 경호실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라는 그런 뭐 그 인사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열심히 또 그동안의 진정성을 보인 그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선이 하도 그 VIP 위에 있는 그 누군가의 입김 때문에 작용됐다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또 우리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가 있는데요. 그 인사에 대한 내정설은 왜 나오는 걸까? 정말로 이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뭔가 이 대통령의 큰 뜻이 있는 것일까? 이걸 한번 우리 스펙스에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과 관련된 내정설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댓글에도 아니 왜 오광수 같은 사람을 내정하십니까?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신 몇몇 분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고 이 정권에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독재 이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서 모든 사정기관을 망가뜨려버린 이 검찰력 때문에 망한 내지는 고통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항감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분을 언급했을까? 왜 이분이 자꾸 내정설에 올라왔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오창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선회한다면 네, 선회한다면 칼은 잘 드는 칼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실용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광수 변호사는 뭐 26년 동안 검사였고 또 대구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잖아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정국장도 했고 그리고 사실 동기고 그러니까 뭐 저는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38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뭔가 관계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제 선의로 해석하는 측면이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 검사들은요 법률로는 없어졌지만 동일체 원칙이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근무연입니다. 26년 동안 특수통 검사로 있었다는 건 상당히 경계해야 될 사안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통령실은 마치 검사들이 그야말로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민정수석은 앞으로 사법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해가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특수통 검사가 임명되는 건 적합하지 않다.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됐는데 그 다음이라도 그럼 이재명 대통령 또는 후보를 위해서나 또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뭔가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당대표 시절에 정말 3년 동안 엄청나게 당하고 있을 때 뭐 아무것도 도와줬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 바지가 됐잖아요. 그야말로 네. 뭐 수백 차례 압수수색 당하고 이럴 때 변호인 선임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돈도 별로 없었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대표라고 당에서 돈을 받아다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정말 윤석열 검찰이 만든 프레임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보냈는데 그럴 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것도 없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봐주시죠. 이거 썼던 기자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혹시 나오나요? 네, 따로 나올 네네. 겁니다. 네. 아주 희한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미나무개 씨예요. 2005년부터 특가법, 조세 포탈 혐의, 뭐 굉장히 많은 범죄, 사기, 그다음에 특경가법,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은 범죄로 18번이나 입건이 됐는데도 대부분 무혐의 각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의 변호인이 이제 이를테면 오광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통화하는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의심되는 대목이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도 기사가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언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활동들이나 뭐 또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진주 김건희의 이창수? 아니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할 때 대리인 역할을 했던 블랙팔 메시죠. 네, 이종호죠. 네, 이종호. 이종호를 위한 변호인이나 이런 쪽에서 오광수 변호사의 역할은 쫙 보여요. 그러니까 대류가주가 원래 맡았었죠. 그러기도 네. 하고 오광수 변호사도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먼 데 있는데 자기 그냥 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변호 안 물론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변호 안 했으면 좋겠는 사건들 정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지? 민정수석이라는 역할을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 이런 의문이 하루 이틀 사이에 대통령실에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정도의 수석 발표가 돼야 되는데 보류가 된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은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집행은 신속하게. 후보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이란 건 중요한 자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열려있고 경청하는 태도여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일단 강은식 비서실장이 오광수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 등 일부 라인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 혹시 지금 정당에서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오광수 변호사 등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감안돼서 지금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것인지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는 경제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경제수석과 관련된 정책실과 관련된 것들이 먼저 발표될 필요성 또 우선 시급성에 따라서 발표됐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뭐 정말 무슨 검토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분야의 인선을 먼저 하다 보니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인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이런저런 한마평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뉘앙스로도 조금 들리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광수 변호사는 60년생이고 전주 고등학교 나왔고 성균관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죠. 연수원 18기이고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18기 내에서도 그렇고 또 성균관대학교도 그렇고 세평을 많이 수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되게 훌륭하게 잘했다. 그 검사들에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지만 자기 중심 잘 갖고 잘 잡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믿어야지 대통령이 그런 거 모르겠느냐. 대통령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청자분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민정수석에 앉히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수통 출신의 검사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있는 검찰 기득권자 혹은 검찰주의자들과도 여전히 연이 다 있어서 소위 말해서 밀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는데 민정수석은 특히 또 대통령 개인적인 일을 많이 알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일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친척들 일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검찰에 막 넘기면 어떡할 거냐.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이런 의심들과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짚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법을 고쳐서 하는 거잖아요. 근원적으로. 지금 국회가 다수 입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밀어붙이면 안 될 게 없어요. 일단 그게 1번 전제로 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저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 민주당 진영에 꼭 건의하고 싶고 또 바랬으면 하는 점이 뭐였냐면은 아무리 적대 세력인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 민주당 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꽉 틀어지고 있는 누군가들 라인이 딱 있고 아무리 적대 진영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적대시해가지고 완전히 매도를 해서 근처에도 안 가는 똥 취급을 해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요점은 이 오광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수원 18기의 이제 동기이고 특히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정상호 의원하고 더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성호 의원이 오늘 뭐라고 아니라고 그러냐면 자기 페이스북에서 38년 동안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했다. 근데 내가 추천했다고 말하는 거는 전혀 가짜 아니다. 뉴스가. 그렇게 그냥 선을 그었네요. 그러면 통화도 한 번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로 쟁점이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신뢰하는 분으로부터 확인을 좀 받긴 받았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 의지는 내가 있고 칼의 의지가 없다. 얼마나 그 날이 잘 벼려져 있느냐 하는 것뿐이지 않겠냐. 검찰을 모르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 이분을 잘 아는 정말 잘 아는 분들로부터 다수의 분들로부터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조금 믿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여기 김은숙 님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인사 지명할 때 나름 많이 생각하시고 해보시고 하셨을 테니 힘을 팍팍 실어줍시다. 우리 쪽이 너무 시끄러우면 조중동들한테 아주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잉여 님도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재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미리부터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윤님도 오광수님 써보고 못하면 갈아치우면 되죠. 대통령은 믿어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글쎄 이제 뭐 정권 첫 민정수석이 주는 시그널이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로 읽히지 않습니까? 이제 오광수 고검장이다. 근데 이제 우리 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시동기니까 수십 년 동안 뭐 교류가 저는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시동기니까 수십 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고 또 쭉 지켜봤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 그 믿고 선택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 않겠나. 라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고요. 검찰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과연 이제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없는 분을 그렇게 초대 민정수석으로 앉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정책실 인선이 먼저다. 그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선 후보가 그 대선 기간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서 개혁보다는 민생 경제 살리기 우선하겠다. 그 워딩에 따르는 오늘 먼저 비서실 개편에 발표해서 정책과 경제 팀을 먼저 했다는 것이 저는 뭐 우리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꼭 해야죠. 꼭 해야 되는데 그러나 순서는 오히려 경제 살리기부터 먼저 하겠다는 게 먼저 발표한 또 배경이기도 하다. 네. 김남기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을 좀 믿고 기다려봅시다. 굳이 일하기도 전에 초칠 일이 있습니까? 겪어보셨습니까? 일 시켜서 못하면 정리하면 되고 잘하면 격려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네네. 말씀을. 그러니까 뭐 정청래 의원이 방송에서 그냥 농반 진반으로 이재명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게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달림 해가면서 뭐 그런 파동도 있잖아요. 여사냐 씨냐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문통을 누가 건드려 해가지고 사실은 어긋난 게 되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게 잘해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보면 국무회의하는 장면, 국회 가서 청소 노동자 만나는 장면, 그다음 오늘도 그 낙성되니까 시장 가는 장면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진짜 DJ 이후에 뭐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 있었잖아요. 준비된 대통령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약간 좀 덜 살피거나 또는 약간 좀 간과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러지 않고 이재명 무조건 옳다는 태도로만 가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해치는 거고요. 또 하나. 검사 출신 무조건 안 되냐. 무슨 검사가 흑인이냐. 흑인이면 무조건 안 되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하고 달라요. 오광수라는 사람은 검사장으로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누릴 거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검찰 떠난 지도 10년 됐고. 그리고 단 하나라도 이를테면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사람이 잘 드는 칼로스의 역할을 한다면 제조 경력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제조 경력이 긴 게 아니라 검찰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날카로운 칼을 쓰려면 지금 검사장 하는 친구들 중에서 충성사역 받거나 해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날카로운 칼을 쓰는 데서 문재인 정부가 일정하게 실패했고 윤석열이랑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물어보면요. 다 그런다고 그래요. 검찰개혁 할 거냐? 저는 잘 못하겠는데 윤석열 검사만 저는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검증 라인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이랑 괴물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사시 동기라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검사로서 오랫동안 다른 검사들하고 함께 근무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만은 쓰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저는 뭐 사실 관심도 없고 뭐 정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보지만 요건 약간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이렇게 조언하면 막 댓글로도 야단도 치시고 그러는데도 좀 이렇게 호소하는 네. 입장입니다. 네, 댓글에 우우우님께서 나는 노영희만 믿음 이러셨어요. 저도요. 정답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믿거나 함부로 안 믿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검증을 엄청나게 하셨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런 종류의 반응이 나올 거라고 몰랐을 리가 당연히 당연하죠.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좀 믿어달라,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지금 사실은 침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일단은 믿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김지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 정권 하에서 검사 출신 공직자들이 얼마나 얼굴을 많이 바꿔가며 별짓 다 해가면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 건설하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맞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거부감이 맞아요. 드는 게 현실이다. 맞아요. 저는 지적하시는 분들 마음 다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리적인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쭉 지켜본 결과 사실 지난 8년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매일 명예살인, 사법살인에 준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죠. 이 수사라는 게요.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 공포감. 집이나 차나 뭐 자택이나 직장이나 그냥 예고치 않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떤 위협을 매일매일 느끼며 또 한 번 압수수색 당하고 나면은 언론에서 1000건, 2000건씩 기사가 나와요. 아무 죄도 아닌데 그냥 받아 쓰는 기사로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광수 지금 변호사 관련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분 관련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살인을 당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고 비호한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다.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체도 거창하지만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정말 장차관이라면은 이런 아주 그냥 냉혹한 그런 그간 뭐 개혁한 게 뭐냐 선출직처럼 따져야 되지만 비서관인데 대통령하고 흉금을 터놓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민정비서관 밑에 있는 그 민정비서관실 비서관들 인선을 제가 좀 봤는데요. 아주 개혁적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오랜 시간 사법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관 혼자서 이 민정수석실 자체를 자주우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정도, 정치도 현실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칼 들고 들어갔다가 검찰한테 당했던 게 죄송하지만 검찰 개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구안 용인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까 네. 말을 맺지 못해서. 저도 아니 왜냐면 네, 말을 맺지 아까 못했어요. 네, 네. 3대1 구도니까 먼저 하실래요? 예.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의 탁월함은 뭐 다 알죠. 다 아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입 다물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이 레드팀이에요. 항상.
지금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도 반대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단점이 없냐, 리스크는 없냐를 알아보려고 앉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민들의 소박한 법감정과 감념으로 이렇게 우려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실에서도 균형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설명하실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 이전 정부에서 우리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막강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생각하는 민정수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오광수라는 사람을 만약에 쓴다면 이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그 필요성에 부합한다. 이 두 가지를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설명하실 거예요.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언젠가는 오해가 됐든 뭐 우려가 됐든 다 불식시킬 거다. 그 점은 믿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그 수석 인사까지 다 설명할 여력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하여튼 일단 비서실장이 인선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렸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시기 보낼 때 오광수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도 38년 동안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만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누구와도 다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는 아닐 텐데 하는 의문도 들고요. 하여튼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떤 분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하는데 내정서를 좀 흘렸잖아요, 언론에. 그건 뭐냐면 검증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사실 비서는 김지호 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비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정말 그냥 누구를 갖다 놓더라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장관하고도 또 달라요. 예? 장관이나 총리는 청문회라는 절차라도 있지만 비서는 그 힘이 실질적인 힘이 막강하더라도 그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가야 될 참모들이니까 오로지 100% 순도로 대통령의 몫이나 저는 대통령실에서 유독 오광수 민정수석의 후보자, 내정자 또는 뭐 이런 분의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론의 지형에 이렇게 내놨다는 건 좀 그런 면에서 고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도 아마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우리도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검사 독재 정권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는 뭔지를 짚어볼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건 차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인선 얘기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지금 하마평 내정설에 올라와 있고요. 민정비서관의 이태영 변호사가 지금 내정된 걸로 얘기됐습니다. 67년생이고요. 고대법대 나오셨고 연수원 24기죠.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데 사실은 이제 이태영 변호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고락을 같이 하신 분이어서 이분이 민정비서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들은 없으신 것으로 그렇죠. 검사 출신이어도 했던 게 있습니다. 있고 네, 고생했고요.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75년생이고요. 영등포고등학교 나왔고 한양대 신방과 나왔습니다. 연수원 38기이고요.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제도혁신 비서관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비서관으로 지금 이장형 변호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75년생이고 경주고등학교 나왔고 고대법대 나왔고요. 연수원 35기이자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전치영 변호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83년생이고요. 전주 영생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변시 5회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등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인선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인선은 지금 한두 곳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인선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아주 얘기되고 있는데 또 얘기되고 있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조금 계속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분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하고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설에 김경수 전 지사가 유력하다. 이제 이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난번에 대선 때 좀 이상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 나왔고요. 또 정무수석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유력 검토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많고 걱정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과 관계로 보면 뭐 그렇게 평상시에 아주 가깝다든지 소위 뭐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아니죠. 우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조금 이제 초반에 그 유럽 갔다 와서 좀 레이스가 예, 누가 봐도 좀 셌는데 또 그 뒤에 바로 중심을 잡고 또 대선 운동 들어가서는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했고요. 또 부울경을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그 친노 친문에 또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이고 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고 또 관계도 원만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통합의 정신에는 맞는 그런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그러나 이제 본인은 또 네. 대선 이번에 경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에도 이제 나올 건데 야 행안부 장관이면 이 보통 자리가 아닌데 장관 중에 장관이라고 불리는데 야 너무 힘쓰려준다. 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용인술이 윤석열은 바로 뭐 한동훈이고 뭐 거기 쳐들면 탁탁탁 잘라버렸는데 김경수 차기 대선 뭐 이렇게 좀 기살려주는 그런 인사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뭐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용인술이 좀 색다르게 좀 평가받을 것 같고 우상호 하나씩 의원은 끊어갈까요? 김경수 먼저 하십시오. 저도 아니 저는 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성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부럽다. 뭐냐면 지금 국힘만 하더라도 한동훈이나 또는 이준석이나 이렇게 요번 과정에서 차세대 지도자, 아이고 뭘 지도할지 모르겠지만 뭘 대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키워 나가고 있잖아요. 지가 크는지 뭔지. 근데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존재감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말고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우리 딸도 그래요.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는 사람 국무총리 앉혀놓고 강훈식 비서실장 앉혀놓고 중요한 포스트에 중요한 정치인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 앉혀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이래가지고 들썩들썩 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정말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어떤 분은 또 하여튼 그렇게 지나가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살 길은 그런 대선 주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꾼이 참 많다. 근데 일꾼이요. 윤석열 스타일이면 일꾼이 못 크거든요. 근데 이재명 스타일은 뭐냐면 요직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성장해봐라. 그리고 국민을 위해 본때 있게 한번 일해봐라. 이러면 역량이 성숙하고 좋은 일꾼들, 좋은 리더들이 나오는 모델을 만들어내면 민주당 오래 해먹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네. 지금 댓글도 그래요. 마그네님께서 김경수 쓰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하셨고요. 크레마님, 우상호, 김경수 정도 수용 못하면 보수와는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먼저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능력 위주라면서요. 김경수 지사가 어떤 능력을 보여줬을까요? 먼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슈퍼맨님은 언제부터 국무위원 인사도 아닌 청와대 보좌진 인사에 일개 유튜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정말 당신네들 진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원래 유튜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맞죠. 그건 저희 자유잖아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로서 이렇게 편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감나라 배나라 해도 됩니다. 그 시민들이 이 댓글들 봐요. 이 의견을 전달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 이어받아가지고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아마 나올 텐데 이번 인사에 관해서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보시면은 자기들 당에 대해서 일단 디스를 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바로 당내 경쟁 후보를 내쳐내고 홍준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당대표를 욕보에서 내쫓고 이준석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입맛대로 당대표를 고르고 또 금세 자르고 뭐 김기현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이. 네, 한동훈도 있고요. 자, 자해난동으로 점철된 지난 3년 집권여당 국민의힘 행태다. 본인 정확한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는 보면은 근데 이번에 민주당을 보니까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해서
당과 정부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기 계파들만 줄을 쫙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경쟁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안정성도 도모하고 능력, 역동성도 도모한다. 이렇게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대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을 쓰고 경쟁을 시키는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일단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의무는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방송할 때 김경수 전 지사가 하마평에 오른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되고 있나 봐.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의문인 건 네. 조선일보에서 첫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아니 우리 지금 민주당 이 분도 전부 예민해서 요즘 전화기만 다 붙잡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 전화 오나. 근데 전화 좀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픽스되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해. 김경수 지사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거를.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퍼뜨린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서 막 논란이 일어나요. 뭐는 안 된다. 막 서로 개파 싸움 옛날 재현되고 뭐 친문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께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뭔가 경계해야 된다. 왜 보수 언론에서 자꾸 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화일보가 제일 처음에 그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인사 얘기를 꺼냈어요. 뭐 누구 한평에 오르고 있니? 다 보안에 붙여야 될 거고 한 건데, 아니 그러면 내부에서 민주당에서 혹은 대통령실에서 보수 언론이 지금 뿌린단 말입니까? 이 정보들을.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문화일보 맞았어요? 나는 그 기사 못 봤는데. 문화일보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럼 누구? 굉장히 빠르게. 김경수? 아니요. 아 다른 한참 사람. 전에. 예. 그래 맞았어요, 그래 기사가?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당 내에서나 대통령실에서 보수 언론만 콕 집어가지고 퍼뜨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다. 사실 돌고 네. 도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네. 많이 받고 있는데요. 송규성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지지자가 참견하는 거고 이 정도는 참견한다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시즌 2가 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쓴소리하고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는데 실제 여기서 말하는 문재인 시즌 2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지만 인사는 너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개양잼님께서도 앞으로 능력을 보면 되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조중동이 반대하는 거 보니 이 사람 인재인가 보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는 사실은 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정권 초창기에 그립감을 정확히 잡고서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 정부 아닙니까? 이 정부가. 그런 정부가 함부로 했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도 우리가 윤석열 씨와 그 일당들에게 당한 게 많다 보니까 다들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놨고 우리가 민주당을 2번이나 이렇게 총선에서 찍어줘가지고 200명 못 만든 게 아쉬운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이재명 당신도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좀 잘못될까 걱정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시도지사급으로 나갈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뭐 본인의 판단도 있지만 이제 그 기용을 하는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국정에 성과를 놔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면 거의 내년 한 2월 달까지 정도까지밖에 못 되잖아요. 그럼 청문회 거치고 하면 거의 뭐 7월 중순쯤 돼야 이제 장관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한 7, 8개월짜리 장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원포인트로 그 일만 제대로 성과를 내라 하는 정도의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인 장관 인사의 기준으로 보면 참 그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나가실 분들을 짧은 기간 안에 뭐 장관으로 두루두루 안배해서 좀 키운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네. 인사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서 네. 우리 김 지사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도지사 생각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커피믹스님이 이런 댓글을 올렸었어요. 노영희보다 홍사훈이 더 좋다. 갑자기 이런 댓글 왜 올리시는 뭐야 거예요? 이게? 홍사훈 씨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가? 어제 홍사훈 씨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톤은 안 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지 질문 들어보고 대답해 주세요. 김민석 수석 최고가 총리 후보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명했죠. 네, 지명됐죠. 이제 아직 뭐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인도 그날 대통령 선거하는 그날 밤 12시 반 정도의 얘기를 들었고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거든요. 지명될지 몰랐었다 이런 얘기긴 한데 잘한 겁니까? 이번에 이 김민석 총리는? 잘한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옛날엔 잠룡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잠재적 대권 후보들 이 사람들이 총리 자리에서 또는 뭐 행안부 장관 자리에서 또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서 한번 역량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총량으로 모여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건 정권 재창출을 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많아요. 뭐 민생도 살리고 어쩌고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네. 정권 초기부터 이런 수를 두는 거예요. 이건 저는 되게 박수 치고 싶어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 떠나서 네. 하여튼 여러 지도자들이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짧게 논평하자면은 원래 정권 초기에 국무총리는 그렇게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가지고 보조를 잘해줄 사람을 앉히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상징성이 아주 좋은 것이 김민석 최고위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계엄 얘기를 꺼낸 사람 아니에요. 그 처음 계엄 얘기 꺼내서 다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내란 청산을 위한 그 정부의 가장 일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이재명 정부가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총리에 앉힌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이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선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과 소수 측근들만 누리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 저는 이런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로 역할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앞으로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후계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용인수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행안부 장관 김경수 내정 뭐 유력설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란 자리가 사실은 선출직 정치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장관직 중에 하나입니다. 권한도 막강하고요. 네. 정부 조직을 관할하는 데요. 그리고 200개 넘는 지자체를 관장하는 데고요. 그렇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행안부 장관을 꿈꾸는데 거기다 경찰 소방. 여기에 경찰. 여기에 자신의 측근이 아니고 자신의 인연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과 경제했던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 있는 사람을 내정제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사심을 버리고 대한민국 민주당 정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다. 나는 이재명 정권을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랑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걸 저는 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김경수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김주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 조광현님께서 인사 실패하면 민주당 망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핫카페라타님도 이재명 대통령님 무조건 신뢰합니다 이러셨고요. 일단 우리는 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들의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거를 전달하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우상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왜요? 네. 아니 4선이나 되는 의정활동 기간에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없고 이를테면 원내대표 때 그때 박근혜 탄핵되고 이럴 때인데 저는 그때 약간 뭐 한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칼럼도 썼는데 그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계속 문재인 정부 때 나중에 하긴 했는데 그 윤석열 때 또 낮췄습니다. 그때 이제 원내대표인데 다수당이 됐어요. 그리고 네. 저 국힘은 그때는 무슨 당인지 모르겠는데 국힘 계열의 한나라당인가 무슨 당은 완전 괴멸 상태고 정부도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도 그냥 넘겨져 버렸어요 저거를. 그래서 정말
정말 왜 이럴까? 그러니까 진짜 집권하는 건 내일 모레잖아요. 탄핵되는 것도 내일 모레고 그러면 수권 정당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상호 씨는 그런 면에서 역할은 없고 그냥 늙은 86 정치인의 면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뒷방 늙은이 같은. 그래서 어울리나 그러면? 그러면 그럴 어울리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뭐 그쪽하고 조금 가깝다 싶어서 아니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워낙 이제 그렇죠. 그런 거는 선수도 잘할 있고, 것 같은 네, 사람 저쪽하고도 정책은 잘하니까. 아닌데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류현기님께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허나 검찰과 언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을 조금 이해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맞는데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또 공론의 장에서도 혹은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 계속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전 의원은 이제 더 미래라는 국회 한 5, 60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그 단체에 사실은 뭐 우상호 전 의원이 강훈식 실장을 상당히 좀 입지를 많이 살려줬죠. 그 의정 활동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된다면 네. 그 강 실장하고 관계는 이제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주 그것도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다. 예, 하여튼 뭐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 독립운동가, 순국선열, 참전용사 및 전무장병, 순직 공무원 등의 넋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추모일이고 법정 공휴일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일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 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네, 깊은 애도를 표하셨는데요. 정말 지난 현충일 때의 윤석열 씨의 추념 사고는 비교가 됩니다. PD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은 국립현충원 추모 행사에 참석하시고 애국 및 보훈 가족들께 예우는 높이고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남성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과 시장에 나오셔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고 많이 구매하고 약 40분간 시장 경기를 정말 체감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이 행보가 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하면 뭐 3대가 망한다, 자손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말 없도록 하겠다. 저는 이게 정말 지금 꼭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광복회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 후손까지도 지원 많이 하고 있고요. 연금 액수를 들으시면 놀랄 정도로 사실 그래요? 대한민국이 다행이네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게 된 계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겁니다. 맞아요, 그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근데 잘하면서 이제 틈새를 좀 파고드는 게 있어요. 정책 문제이긴 한데 국립묘지 같은 게 그렇습니다. 국립묘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충원이고 하나는 호국원인데 안장 대상이 군에서 20년 근속하면 현충원, 10년 근속하면 호국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댓글 달던 사람도 방첩사 그 군인들도 다 호국원 현충원을 10년, 20년만 근속하면 갈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경찰관은 뭐냐면 경찰관도 넣어줬어요. 경찰은 또 30년 근속하면 호국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정은 우린 뭐냐 이런 거예요. 소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호국원이나 현충원은 다 매장 방식이거든. 한 평씩 다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국가가 두텁게 한다는 거, 국가가 정말 극진히 모신다는 게 단지 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실용주의를 천명하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좀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2022년도 윤석열의 현충일 오늘 추념사. 현충일 마치고 난 뒤에 발표가 하나 있었죠. 강복회 쪽에서 네. 예산 지원이 윤석열 때 삭감됐던 걸 다시 원상. 예, 역사 복원하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는 그것도 하나 현장에서 듣고 그러니까요. 바로 조치하고. 그렇죠. 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이 신속 행보, 소통 아주 좀 기대되는. 네, 저는 그게 사실 놀라운 생각을 장면 옛날부터 하고 계셨던 그러니까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런데 바로 이제 발표하고. 그렇죠. 바로 해주시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2022년도 윤석열의 현충일 추념사. 오늘하고 너무 대조가 됐던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네. 다시 보니까 스트레스 받네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죠? 아니, 뭐, 아유, 짜증나네요. 뭐 머리도 왜 히틀러처럼 했어. 딱 히틀러랑 똑같이 생겼네.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현충이라 그러면 옛날부터 그 현충이라 그러면 이제 국가 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리는 추념하는 날인데, 그 추념의 대상이 왠지 전쟁기념관을 가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그 좁혀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를 회복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유공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전유물처럼 자꾸 윤석열은 어떤 기념사만 나면 무조건 자유, 이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원래 본인은 뭐 별로 이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별로 공부도 안 해놓고서 그냥 민주당은 친북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니까 저기는 반자유 세력이고 나는 자유야. 나만 정상이고 나 말고는 다 빨갱이야. 이 얘기 하려고 계속 입만 열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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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실질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놓고서는 뭐 홍범도 장군 동상을 옮긴다는 둥, 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금은 뭐 정부가 대신 준다는 둥, 그래서 일본에 대한 소송을 한번 하지 말라는 둥, 이런 국민들 못에 대못 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명확하게 독립유공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동안 3년 동안 받았던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웃긴말이라는 글이 돌고 있는데요. 하나 읽어드리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못하고, 그렇죠.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들은 퇴임식을 못하더라. 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분석이네요. 네. 자,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부산 지금 네.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착수하고 예, 예. 추진단 꾸리고 있죠. 예, 예. 어떻습니까? 그래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해수부 이전 신속히 추진하라 바로 지시해서 오늘 그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추진단을 해수부 차원에서 신속히 꾸리겠다라고 해서 이 빛의 속도로 공약을 지키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부산 시민들이나 경남도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시도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해양수도 부산 또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기대가 큰데, 실제 부산과 경남, 울산이 40%를 넘겼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그거는 내란 종식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지도 높았지만, 실제 이 해수부 이전 공약, 또 불경의 기간 산업인 조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그걸 위해서 국책은행도 설립하겠다. 네. 부울경 특화된 이런 것까지 공약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천이라는 도시는 부산의 경쟁 도시잖아요. 그런데 인천 가서도 본인이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도 부산이 이렇게 어렵고, 참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해수부 딱 하나, 부처 딱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정성을 발휘했습니다. 되자마자 첫 국무회의에서 해서 부산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는 뭐 정말로 이 대통령이 이런 속도로 지역을 챙기고 균형 발전의 의지를 구체화시켜 나간다면, 저는 뭐 한 1년 정도 안에 아주 그 찍지 않았던 부산 시민들이나 경남 도민들도 이건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도로 지금 챙기고 있다. 네, 모두 평가합니다. 정말 실력을 보여주시면 국민들도 알아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무리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알고 아마 표로서 응징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단독으로 이 한겨레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냐? 12상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태용 장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 네, 네. 이 사람이요.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내란동조 범으로 이 사람을 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태용 외교부? 예, 외교부? 예.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이 담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이 모두 내란을 방조했다는 판단도 같이 포함시킨 것으로 전기가 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지금 내란 특별 검사팀이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지금 자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되게 궁금하다. 현재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있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이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특검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뭐 그동안에 당권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들리는데 저는 당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도 분명히 이 내란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보니까 왜 조태용이 그렇게 홍정원 전 차장을 잘라내려고 했나 그렇죠.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이제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 계엄 당일 저녁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이미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이 조 원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 그렇죠. 라고 경찰이 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국정원 지휘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는 뭐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 했죠. 예, 이 내용까지 지금 이제 경찰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어쩐지 그들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취한 게 다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란 특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혁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러한 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그맨 왜 저러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김문수 씨하고 같이 현충원 갔었을 때는 막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또 어제 내란 특검 뭐 그 기타 특검들을 다 통과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없었죠. 예? 적어도 최혜병 사건에 사건에 대해서 대한 했었어야 특검이라도 되잖아요. 해야죠. 예. 만약에 자기가 일관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좀 너무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사실은요 어젠가 또 사람들이 그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당에서 회의할 때 다른 사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몇 명이 이제 집행부 사퇴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30일까지 남았으니까 좀 숙고해보겠다 좀 이랬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6월 뭔지 30일이면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잖아요. 네. 사실 뭐가 이 정치의 중요해요, 시간에서. 그게. 그런데 뭐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말 자체가 좀 너무 이상해요. 젊은 분이 왜 정치를 저렇게 배우고 있지? 요거는 해석을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 얘기할게요. 저는 세운 사람이고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들리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지금 특검에 대해서 기존 당론을 폐기하고 자유투표합시다 이렇게 건의해놓고 자기는 투표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더 심한 얘기는 친한계에서 박정훈 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 재밌는 얘기 하던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물러났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직이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아 있다. 추대를 물러나겠다고 했죠. 아, 물러나겠다. 그래서 그 16일까지인가 원내대표 새로 뽑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지명을 해버리고 자기가 그러고 알박기 하고 튄다는 거예요. 아니, 그에 대해서 근데 권성동 씨 정치의 말은 했어요. 본질이- 자기는 안 할 거라고. 정치의 본질이 사실 책임 아닙니까? 대선에서 졌는데 아니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치권의 상식인데 당연하죠.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당대표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유권자가 져야 됩니까? 당원이 져야 돼요? 지지자가 져야 됩니까?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본인이 정말 그렇게 참배를 하고 소신이 있으면 당대표로서 자유투표를 관찰하고 자유투표가 안 되면 본인이 그 투표를 했었어야죠. 근데 저게 뭡니까? 저는 아주 비겁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요. 나이만 젊을 뿐이지 아주 구태스러운 정치인임을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또 이분이 내부적으로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기 전당대회 이제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임기를 마치면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뭐야 이 얘기는? 야, 당원이 결정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라고? 분노가, 예.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그것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비전을 말해야 될 비대위다. 뭡니까? 이제 나도 그만두겠지만 너네도 다음에 들어가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네가 뭔데 지금 우리를 보고 관리만 하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데요. 아니 저기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장 전문 있잖아요. 황우여, 황우여 저는 황우여 또 모시고 오면 돼요. 네, 황우여도 다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도 있어요. 이건 진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빨리 네 분이 수습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되게 웃긴 거 말도 안 되는 힐건이 프로젝트가 얘기되면서 힐건이 프로젝트 아시죠? 힐러리, 김건희. 네. 네, 김건희라는 사람을 힐러리처럼 만들고 싶었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짜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었는데 그게 그 구급 행정요원인 네. 어떤 그 여성 계약직 공무원인가요? 이분이 뭐예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약직이겠죠. 네, 네. 그분이 찍었던 그런 사진이라는데 회사 너무 싫다 그러면서 이 회사 없어지기 전에 자기가 막 영상 짤 올리겠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 브이로그. 퇴사 브이로그. 저게 근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공원 있어? 시설이잖아요. 저게 4월이에요. 4월. 그러니까. 저렇게. 아니 그리고 대통령 뭐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고 뭐 보안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난리를 쓰더니 저분 막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네. 대학 졸업반인 상황에서 뭐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25살 때 들어왔다면서요? 그리고 어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을 김건희 사진사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서 논란됐던 그 사진도 그렇고 네. 저 어디죠 또 해외에서 하여튼 사진을 전속적으로 찍었는데 아니 우리 상식으로 봐도 그런 사진은 김건희 화보지 그게 공식적인 사진으로 대통령실에 업로드할 사진들이 아닌 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요 사진 찍은 요 사람이 쪼로롱 어디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고자질하고 야 누가 반항해 올려 이래가지고 다시 업로드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느냐? 힐건이.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25살짜리 얘가 무슨 관계길래 김건희와?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용단이 있고 저렇게 깡이 좋고 배짱이 좋은 분이 있네요. 코멘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도 안 하셔요? 이거 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유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사실 이제 권력이라는 걸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을 사적으로 유용한 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자격도 안 되고 소양도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례고요.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웃음거리로 만든 그 윤석열 정부, 김건희 정부의 민낯이죠.
네, HRCH님께서 저들은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같이 다 똑같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픽스에서 긴급 설문을 저희들이 좀 전에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민주당 원내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13일날 선출인데요. 지금 두 분이 올라왔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호 1번 김병기 의원, 기호 2번 서영교 의원, 3번 잘 모르겠다 올랐는데 진짜 그 퍼센테이지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59%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32%잘 모르겠다가 10% 정도 나왔답니다. 근데 지금 저게 3.2만 명이 투표한 1시간 전에 투표 결과였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권리당원 20%, 그다음에 의원들 표 80% 이렇게 해가지고 13일날 선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그저께 나오셨었는데 2천만 원을 내는 줄 알았거든요. 기탁금을. 근데 1,000만 원으로 낮췄다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느 분이 지금 더 유력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원내대표가 되는 게 맞습니까, 최 의원님? 그래서 두 분 다 뭐 또 장점들이 많으신 분이고, 이거 뭐 우열을 좀 가릴 수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데 곤란하신가 봐요? 대답을 좀 이상하게 아니 하세요? 이거 다 잘 아는 분인데 내가 지금 왜 제보고 묻는 겁니까 지금? 참 곤란하게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러세요? 의원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 서영교 의원은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또 언론 관계를 같이 했었고요. 또 김병기 의원님은 또 국토위원도 같이 하고 아주 뭐 형님 호영호재해서 정말로 뭐 두 분 다 내가 가까이 있어서 평가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개혁을 중단 없이 받쳐줘야 된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당정 간의 관계에서 정부는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우선이라고 하고 또 개혁은 일정한 또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회, 특히 이제 민주당에는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뒷받침을 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이 있다. 그럼 국회가 할 일은 뭐냐?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정부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먼저 그러면 추진할게. 분위기를 더 먼저 만들게. 빌드업 할게. 또 국민들을 먼저 또 설득시킬게. 뭐 이럴 수 있는 거로 해서 또 자율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 회의가 있는 것이고 또 조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적인 그 기능이 있는 것인데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면서도 그러나 또 국회의 그 개혁 속도를 또 이끌어가고 또 국회의원들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 있을 여러 가지 판단과 이런 것을 좀 개혁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는 쪽으로 네. 잘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네. 둘 다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대단하십니다. 아싸 가오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서영교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누가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두 분 모두 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너무 곤란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도 노 코멘트. 당이 섞여 있는 사람 말 예, 못해요. 대단하네요. 두분 다 사실은 알겠어요. 개인적인 친분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두 분 다 투표권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당원으로서는 당원으로서는 있죠. 있어요. 그러네, 진짜.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보아주셨고요. 또 정말 이런저런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방송에서 광고하는 이 제품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니까 혜택을 잘 따져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설치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요,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또 방송 시청해 주시느라 고마웠고요. 그리고 대선이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막 들어요. 투표 날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 주였잖아요. 맞아요. 야, 진짜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는지 생각해보면 나라가 너무 평온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너무 평온해.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맞아요. 국무회의만 어. 4시간씩 하고 김밥 먹고. 아니 그 노영이 우리 변호사님 사회 보는 그 톤이요. 네. 한 2단계 톤이 낮아졌고 네 분이 다 모르시겠지만 톤이 한 2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차분하게 화를 안 내서 아주 나라가 평온한 것을 반영하는. 심지어 날씨도 좋았어요. 교수님께서. 우리가 날씨 좋았어요. 이 동네에 어떤 그 식당에 며칠 전에 갔었어요. 그 대선 끝나고 하루 그 다음 날 그랬더니 그 가게 식당 사장님께서 손님들 얼굴이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너무 기뻐해요. 내가 여기 대접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남성시장 가셨잖아요, 대통령. 거기도 마찬가지였고 분위기가 많이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희망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거. 그게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제일 위대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소리 톤을 좀 낮추고 좀 우아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